어서 오이소. 네, 신명나는 소통, 신명나는 세상.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. 네,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김종천입니다. 예, 교수님 반갑습니다. 네, 자, 오늘 그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, 여야 합의로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 좀 분분하다. 말씀들이 좀 많다.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뭐 지난 3월 20일 그 정말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. 예.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하위 법령 마련을 거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제도 뭐 방송도 나오고 많은 그 여론이 아주 팽팽한데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떤 조사에는 반대가 좀 높고 예. 어떤 조사에는 찬성이 약간 높다든지 이렇게 팽팽한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전체 국민을 봤을 때는 팽팽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입장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? 뭐 단순히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그 경제활동 그 시기 때 돈을 내고 은퇴 후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 입장을 바꾸나 보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네.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요. 예.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내셔야 될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인데 네네. 20대, 30대, 2030 세대에서는 2030의 한 10명 중에 6명은 네. 그 요번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어. 이 40대에서도 약간 반대 입장이 좀 높고요. 예. 50대에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찬성 쪽이 높은데 60, 70대 같은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. 예. 예.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바뀌든 자기가 이미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반대할 입장은 없다라는 해서 20, 30, 40대와 5, 6, 70대 이후의 어떤 그 두 세대 간의 약간 네. 입장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자,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세대 차이의 입장 차가 크게 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 국민연금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을 좀 짚어주신다면 뭘까요? 네, 뭐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두 가지 때문인데요. 예. 현재 저희가 그 연금 보험료율을 뭐 소득의 그 임금의 9%를 내는 것이 예. 이제 8년간 점진적으로 네. 0.5%씩 계속 늘어나서 13%까지 늘어납니다. 예.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은퇴 이후에 자기가 받던 평균 소득의 40%를 보장해 둔 것을 네. 이제 3%를 좀 인상해서 43%로 인상한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래 국민연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? 항상 이제 여야간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께서 그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시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.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. 너무 적게 내고 있다. 선진국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으니까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. 네. 예. 돈을 내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의 생활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라는 말이냐.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회원국 중에 네. 빈곤율이 1위거든요. 노인 인구의 40% 가까이가 빈곤한 생활을 합니다.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좀 높여서 네. 빈곤을 좀 완화시키는데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%로 올린 그 배경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근데 또 약간 궁금한 게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소득 대체율은 왜 즉각 올리느냐.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어르신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소급 적용을 받아서 더 혜택 보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이것도 좀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보험료율을 갑작스럽게 올리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니까. 그렇죠. 예.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외국의 어떤 선례를 많이 좀 뭐 근거를 했다고 그러나요? 좀 네.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험료를 좀 천천히 올리는데 네. 소득 대체율은 8년 후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그렇더라고요. 되거든요. 예. 그럼 돈이 또 많이 나가지 않느냐? 네. 이런 염려를 그 2030 세대에서 많이 하는데 네. 그것은 아마 결국 2030 세대 입장에서 보면 당장 우리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네. 또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라고 그럴까요? 은퇴세대 국민연금 혜택 받는 사람은
혜택을 또 다 받아가지 않느냐. 그럼 결국은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예. 우려 속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이 세대 간에 불공평하고 기성세대가 2030 청년 세대를 버린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건 사실 요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. 예. 그 Q&A라고 그래서 연금개혁 Q&A라는 자료를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9%에서 13% 되고 네.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% 됐을 때 얼마 내고 얼마 받는가라는 한 예를 들어 놨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올해 뭐 평균 소득자가 309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네. 40년 동안 저희가 불입을 하거든요. 최소 요건은 10년이지만 40년을 다 내면은 이제 혜택을 받는데 43%라고 예, 예. 소득 대체를 받는데 기존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내는데 네. 개정한 법에 의하면은 1억 한 8천만 원 정도 넘게 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예. 결국은 5천만 원, 5천원 400만 원을 더 내게 되고요. 네네. 근데 받는 돈을 보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봤을 때는 한 2억 9천만 원을 받는데 네.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 3억 1천만 원 좀 넘게 받으니까 한 2,200만 원밖에 더 받지 못한다. 네.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닌데 낸 돈에 비해서 덜 혜택 받는다라는 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2030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아니 근데 이제 5,400만 원 더 냈는데 2,20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뭐 사실 이게 2030 세대한테는 불리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이 그럼 사실에 근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그것만 보면 그런데요. 네. 그 과거에는 사실 국민연금이나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는 어느 나라나 네. 특혜를 많이 줍니다. 예, 예.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연금 보험료율이 3%였습니다. 네. 지금보다 3분의 1밖에 내지 않았거든요. 그러네요. 네네. 그런데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 70%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어떤 가입자분들이 독려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땐 또 그 혜택을 줬었고요. 네. 지금 요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한 게 있는데 네네.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2030 세대들한테 해당되는 게 예, 예. 출산 크레딧이라는 것과 출산 군 크레딧. 복무 크레딧이라고 있는데요. 예, 예. 왜 출산하는 경우에 여성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직장을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가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럼 이제 그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니까 이런 기간에도 돈을 내지 않아도 연금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크레딧입니다.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과 다르게 군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군 복무 기간에도 돈을 내지 않아도 그 기간 동안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. 예, 예.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이 올해 출산 크레딧 받은 사람이 남성이 많겠습니까? 여성이 많겠습니까? 여성이 많지 여성이 않을까요? 보통 우리가 출산 크레딧 하면 여성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 2024년 기준을 보면 한 6천여 명 중에 네. 97% 넘게 남성입니다. 그래요? 이 이제 남자에서 관계없이 부모의 입장에서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. 예. 여성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건데 실제로 현 혜택은 97%가 남성이 크레딧 혜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. 해당됩니다. 예. 근데 앞으로 이렇게 좀 제한돼 있고 기존에는 이 그 기간을 좀 제한했었는데 네. 이번에 개정안 보면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에서 제한을 풀었습니다. 과거에는 50개월까지 제한을 뒀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어지니까 네. 만약 이런 방식으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감안하니까 네. 소득 대체율이 한 1.48%, 한 1.5% 이상이 늘어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모든 2030 세대가 불리할 것이다라고 그냥 단정 짓기는 약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돈 5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. 이런 네, 말씀이신 너무 거죠? 세대 간의 어떤 첨예하게 대립적 관계에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또 2030 청년 세대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
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나는 돈 열심히 내고 나서 나중에 받아야 될 때 출산율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미래는 더 심할 것이고 그때는 나는 받을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저도 작년에 나와서 이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.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불안하신가 봐요. 그래서 현재 기존에는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 그 보장을 명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국가가 기금이 고갈 뭐 관계없이 네. 무조건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보장을 명문화시켰다라는데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연금이 고갈된다고 그래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데 또 이걸 오해를 샀던 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가 네. 아 이대로 가면 2064년도 아니 2071년도에 71년도에. 고갈이 되는데 네. 7년 차이가 난다. 뭐 이런 어떤 고갈 시점을 네, 이렇게 네, 네. 보도하다 보니 예.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왜 그런 자료를 낸 걸까요? 그 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은 보험료율이 몇 프로냐, 예.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냐에만 관심을 갖지 이 연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별 덜하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 기금을 운용을 해서 그 이율을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서 네. 한 4.5%를 받으면은 2064년도에 고갈되고 네. 요보다 더 이율을 좀 더 1%만 더 내면 네. 7년을 더 연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냈는데 네.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? 좀 아쉽게 지난 10년간 보면 한 5% 정도 수준이고요. 5%. 예. 예. 1988년부터 한 37년간 보면 연평균 한 6.82% 정도 되는데요. 네. 이 상당히 저 이율이 좀 낮긴 하고 기금 자체가 세계 3대 기금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 37년 동안 738조 정도의 운용 수익을 냈습니다. 네. 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막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어떠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국민들이 많이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셨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막 캐나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. 막 지난 10년의 수익률이 막 10%가 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맞습니다. 우리는 진짜 이거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. 뭐든 이제 글로벌 어떤 시대에서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어떤 채권에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은 그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. 예.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연금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계 8곳에 네. 운영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세계 자산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네.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. 어떤 기금의 지속성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캐나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위험도가 높은 것들도 감소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캐나다 국민들 정서에는 다 공감이 된 사항들인가요? 뭐 사실 뭐 그만큼 안전 장치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안전자산에 거의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결국 대체 자산이라고 그래서요. 네. 뭐 안전 자산이고 이런 주식이나 이것과 좀 다른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뭐 모든 투자 대상에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17%밖에 하지 않고 예. 캐나다 같은 경우는 60%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차이가 그러니까 크네요. 위험 요소는 있긴 하지만 예. 그래도 전문가들이 네.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한다면 네. 우리 연금 기금의 어떤 고갈 시기도 늦출 수 있고 네.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이유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을 잘하든지 아니면 보험료율을 인상하든지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13%, 43% 가지고는 네. 일본이 2004년도에 18.4%까지 올렸거든요.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때 자동 조절 장치까지 도입을 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.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개정한 13%, 43%의 어떤 대체율을 위해서는 이게 사실 과연 안전할까?
이렇게 가다가는 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말씀 중에 그 자동 조정 장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도 뭐 여야 시민단체의 찬반이 나뉘고 있더라고요. 이 예. 국회 연금특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또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이게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딱 고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출산율과 기대 수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네. 매년 물가 상승률을 그 보험료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예를 들어서 5%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면 내년에 연금이 5% 인상되거든요. 예. 그런데 올해 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. 1% 늘어난다. 네. 그럼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1%를 까겠다라는 것입니다. 아. 그리고 가입자 수가 또 1% 줄어들었다. 네. 그럼 1%또 까는 겁니다. 아. 그럼 결국은 5%의 물가 상승에 1%를 제하면 3%밖에 반영을 하지 못하라는 것이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네. 자동 안전 장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실까요? 국민연금 제도는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노후 생활을 안전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여러 예를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네.